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 관리 얘기를 강의하는 강경태라고 합니다. 제가 원가 관리 얘기를 2000년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제 뭐 그쪽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강의를 한 5년 정도 제가 중단을 했어요. 5년 정도 중단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실무 강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중단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또 강의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201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회계사 원가 관리에게는 좀 어려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뭐 기본반이니까. 자, 일단은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할까요? 자, 1교시에는 원가 관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까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론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마스크가 제대로 씌워진 거 맞죠? 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전체 숲을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윤곽을 좀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각 장별로 공부를 하겠죠. 각 이제 파트별로 공부를 하면 각 파트별 나무를 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래독이 딱 끝나면 나무가 다 심어지겠죠. 어설프게나마. 그러면서 전체 숲이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구성인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래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래독을 하는 방법이 전체 숲을 좀 윤곽을 그려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나무를 심자. 그리고 항상 나무를 심을 때 전체 숲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때 뭘 할 거냐면 이 전체 숲을 그리는 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전체 숲은 조금 있다가 오늘 나눠드린 원가 관리에게 개간이라는 걸 통해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마스크를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네. 이게 자꾸 내려가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원가 관리에게 개간을 다루기 전에 일단은 선행해서 이걸 먼저 진행할까요? 여러분들 회계학이라는 걸 지금 공부했죠? 재무회계 공부했죠? 그리고 우리 회계사 1차 과목에 회계학이 있고 2차 과목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있죠. 뭐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학이 전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어요?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이게 어설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원가 관리에게 전체 그리기 전에 회계학 전체를 먼저 그려보자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범위를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이걸 느껴보라는 거죠. 자, 일단 크게 회계학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앞에 그 서론이 있죠? 그 서론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 이건 뭐에 따른 구분이냐면, 자, 우리가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누가 이용하느냐. 자, 기업 외부자가 이용하면 재무회계 쪽에, 즉 기업 외부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는 거죠. 자, 이건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거. 외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식 투자자, 주주. 그다음에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요 두 사람이 되겠죠.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반대예요. 기업 내부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 내부자는 누굴까요? 경영자,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종업원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거 내부자를 위한 회계다라는 거죠. 기업 내부자를. 자, 그러면 외부자에게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겠어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물론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는 게 맞지만, 자,
보통 뭘 봅니까?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정보를 보죠. 뭐 그 재무 정보는 대부분 재무제표란 걸 통해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란 걸 제공해 주는 거죠. 재무제표를 딱 보여주면, 즉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등등을 보여주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을 평가하고 그 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재무회계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재무제표 작성. 자,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겠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통제 행위를 하는데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수행하는데 어떤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어떤 특수한 보고서를 제공해 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형식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특수 보고서. 그냥 보고서다, 보고서. 특수란 말도 그냥 모양대로 붙인 거지 꼭 특수하지 않은 것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떤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이 재무회계 목적인데, 자, 재무제표 작성은 어떤 원칙을 작성을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즉 정해져 있어야 되는, 즉 어떠한 경제적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정해놔야지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뭐 배웠어요? 이러이러한 어떤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 양이 되게 많았을 뿐이지. 왜? 경제적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비교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검증 가능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객관성, 비교 가능성 또는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에 반해서 이 관리회계 쪽에서는 자, 내부자가 필요로 하는 그 보고서는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거죠. 기업 외부인이 활용하는 게 아니죠. 같은 편끼리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객관적이지 않아도 돼. 실은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적 적합성. 자, 종종 따라서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공부를 빨리, 어떤 과목을 빨리 정복하는 길은 그 과목에 나와 있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길이야.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이걸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독서실에서 할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쫓겨나죠? 집에서 안 하죠? 침묵하고 있죠? 하루 종일. 쉬는 시간에 잠깐 잡담 제하고는. 자, 다시 한번 목적 적합성. 다시 크게 나올 때까지 합니다. 목적 적합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다. 관리에게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목적 적합성. 목적에 맞는 정보. 자,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은 법에 의해서 작성이 필요하겠죠. 기업 외부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법이란 게 없죠. 어떤 뭐 기준, 뭐 규범 지켜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뭐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KIFRS를 준용해서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장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KIFRS를 배우는 거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 알겠죠? 이쪽은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 이쪽은 좀 정확하고 복잡하게 작성되어지는 거다. 우리나라가 IMF가 안 왔었으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됐었어. 실은. 이야기 들었어요? IMF 때문에 유럽식 이 복잡한 재무회계를 공부하게 된 거죠. 안 그럼 미국 회계 기준을 예전에 썼단 말이에요. 미국 회계 기준은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 시간 많이 좀 단축이 됐을 거예요. 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건.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두 가지 회계가 있는데, 자,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회계죠. 자, 그런데 이거 위에 조그만 회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원가 회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아래 이제 원가 회계를 한번 위치시켜 봅시다. 자, 원가 회계는 자,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죠. 자,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자, 우리가 상기업은 원가 계산이 별도로 복잡하지 않아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원가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을 준용해서 하면 되니까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기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제조업, 서비스업, 상기업이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예를 들어봅시다. 자, H자동차, 자동차를 제조하죠? 제조업이에요. 뭐 H자동차가 제조한 자동차를 파는 판매상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죠? 뭐죠 이건? 상기업이죠. 이미 완성된 제품을 매입해서 팔기만 할 뿐이잖아. 자, 뭐 자동차를 이제 소비자들이 모이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정비업소로 가죠. 자동차 정비업소는 정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품을 추가로 투입해서 사람이 추가로 노동을 더 투입하고 기타 어떤 공구 같은 게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이 재무회계는 주로 상기업을 대상으로 규정한 회계.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방법론을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 계산은 복잡하단 말이야. 뭐 제품의 원가 계산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죠? 그걸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다라는 거죠. 원가 회계. 그래서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품의 원가가 계산됐으면 자, 제품 원가 정보가 창출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이 창출이 된 정보를 어디에서 활용할까요? 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활용한다는 거야. 두 군데에서. 즉 하나는 재무회계에서 필요로 하고 재무제표를 즉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알아야지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겠죠? 재고자산을 결정하고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관리에게서 필요하죠. 제품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 그 원가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과목하고 매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 이 재무회계 쪽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재무회계라고 하죠. 재무회계. 이걸 재무회계.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과목 이름이 뭐예요? 원가 관리회계라고 했죠? 자, 바로 이거예요. 관리회계와 원가회계를 저랑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필요하겠죠.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 기업 내부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이론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시험 과목은 이제 시험 과목 명칭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자, 먼저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회계사 2차 시험 과목 몇 재무회계 바로 이걸 말해요. 물론 고급 회계가 포함되겠지. 그래서 150점이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 명칭은 원가회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출제 범위는 원가관리회계야.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내용 그 자체 명칭만 다르다. 그냥 편의상 이걸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또는 미국에서는 그냥 관리회계라고도 하고 이 전체를. 근데 우리나라는 뭘 가장 많이 쓰냐면 원가관리회계라고 한다는 거. 세 가지 다 쓴다. 세 가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2차에서 100점. 근데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가 쉽다, 어렵다? 만만하다? 아니면 어려운 거다. 발목을 잡는 과목이다. 자, 90년대까지는 쉬운 과목이었어. 고득점 과목이었어. 뭐 저도 제 자랑 아니지만 저도 3학년 때 공부 시작해서 4학년 때 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원가회계가 80점이 넘게 나왔어. 2차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되게 고득점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쉬었었어요. 제 기억상. 근데 2000년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사 2차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원가관리회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재무회계, 세법 또 세무회계 쪽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일일이 다 언급해 놓고 있는데 반해
이거는 자료 해석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 방만한 자료를 해석해서 목적에 맞는 자료와 불필요한 정보를 일단 가려내야 되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목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정해놓은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반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일반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응용을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책이 한 5배는 더 두꺼워지는 거지. 모두 응용을 다룬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좀 쉬운 과목이고, 응용력이 좀 부족하면 다른 능력에 비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다. 이해됐죠? 자, 그럼 1차 과목은 우리 뭐라고 하죠? 회계학이라고 하죠. 1차 과목의 회계학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또 여기다가 정부회계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공부하지 않았던 정부회계, 요 3개가 플러스가 돼서 50문제가 나오죠. 자, 그 중에 정부회계가 5문제 나오고 원가회계가 10문항 나와요. 10문항. 그러니까 1차 비중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35문항 나오는데 반해 원가회계가 10문항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비중이 좀 낮다. 근데 여러분들이 1차만 10번 합격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그건 완전 개고생이다. 알겠죠? 가장 안 좋은 거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1차 한 번, 2차 한 번 내지 2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나는 1차 10번 합격했다. 그건 굉장히 인생이 불운한 거예요. 적어도 20년까지 공부했단 소리야. 그러죠? 1차 한 번에 2차 2번씩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불운한 거겠지.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본 강의 들을 때 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2차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2차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2차의 심화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둘 수 있도록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저절로 1차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 회계학 전체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회계학이 뭔지 좀 떠올릴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부, 오리엔테이션 2부, 이제 이 원가 관리액에 대한 전체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라고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 있죠?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전체 숲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 원가 관리액에만 따로 뚝 떼어내어서 뭘 배우는 건지. 제가 이쪽 원가회계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책 없이 강의하래도 할 것 같아. 실은 거의 뭐 책 안 보고 하는데 그 실무 강의할 때도 책 없이 그냥 해요. 물론 교재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겹긴 해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막 강의하려고 강의하기 전에 좀 구상을 해갖고 와요. 뭐 내용을 떠올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오늘은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좀 잡고 온다는 거지. 저도 지겹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녹음기처럼 반복해 버리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식의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어때요? 좀 괜찮았어요? 1부는? 자, 그러면 이제 2부가 핵심입니다. 2부는 원가 관리액의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가 회계와 관리액을 일단 구분하자. 이거 원가회계는 목적이 중요해.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냐.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제조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뭐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겠죠, 내용이. 근데 이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알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만 해서도 조합까지 고려하면 자, 이 곱하기 그냥 이것도 2라고 합시다. 실은 2가 아니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총 몇 가지 이게? 36가지죠. 우리는 36가지 배우고 갑자기 나가고 싶죠? 근데 번호 1번부터 36번까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각각 4가지 구분에 따라서 2가지 방법,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2가지,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3가지,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3가지 따로따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총 배우는 것은 2, 2, 3, 3. 총 10가지겠지. 근데 이게 조합이 된다는 거지. 결합이 된다는 거지. 결합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6가지를 배우는 거지. 뭐 1차는 주로 그냥 따로따로만 알아도 어느 정도 충분할 거고 2차는 이제 결합된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된 내용까지. 근데 저절로 알게 돼. 여러분들 알겠죠? 결합은 쉬워. 저절로 알게 돼.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됐죠? 이게 최소예요. 실은 이게 2가 아니라 이게 한 10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실은 교재에는 한 3가지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딱 곱해줘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런 방법들을 배운다.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 한 가지다.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각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뭐다? 제품 원가 계산 결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주된 거였어? 계산이 주된 거죠? 철저하게 계산이 주다 이건. 원가액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가액에서 배우는 방법들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과거부터 있어왔던 원가 계산 방법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원가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최근에 생겼다는 것은 한 80년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 뭐 과거부터 존재해 왔었던 원가 계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 또는 전통적 원가 계산 제도, 방법이라 해도 되고 제도라 해도 되고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활동이란 걸 별도로 구분해서 이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를 짓기 위해서 활동별로 또 배분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뭐라 했어요? 활동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활동? 뭐 작업 준비 활동이라든가 뭐 품질 검사 활동이라든가 뭐 제조를 하다 보면 작업 준비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활동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활동의 원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활동을 얼마나 소비했느냐 이걸 가지고 배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지. 자, 이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일단 구별할 수 있어요. 과거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면 최근에 생긴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한 번씩 당연히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해는 안 됐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자, 생산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 생산 형태에 따라서 자, 크게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를 보면 내가 선박을 먼저 주문받죠. 이러이러한 선박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생산에 착수하게 되죠. 이렇게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도 있고 제조업 중에 또 자동차처럼 주문 안 받고 일단 표준품을 만들어서 자, 내가 팔 수도 있잖아요. 자, 대량 그다음에 쉬지 않고 연속해서 생산하는 형태 기업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형태 기업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처럼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과 대량 연속 생산 형태 기업이 있는데 각각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은 자, 개별적으로 원가를 짓게 하면 되니까 자, 원가 짓기를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 해서 개별 원가 계산. 근데 대량 연속 생산 형태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무수히 많이 만드니까 개별적으로 짓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까요? 공정별로 종합해서 짓게 하면 된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뭐가 더 자, 원가 효익 관점에서 즉 경제성 관점에서 뭐가 더 바람직하냐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산 형태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거지.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으로 가는 거고 대량 연속 생산 형태 기업은 종합 원가 계산 방법으로 가는 거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2가지가 짬뽕된 혼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복잡해서 빼버렸는데 그것도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그 박스 위에 보면 제가 우리 기본서 장 이름을 적어놨죠? 장하고 매칭을 해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는 1장에서 원가액의 기본을 좀 다지고 1장이 되게 중요하겠지. 2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3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배우는 거야, 이거. 아무런 말 없이 알겠죠? 아무런 언급 없이 나중에 언급이 나와 8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의 어떤 특수한 형태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 하나 등장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겠죠. 별표. 종합원가 계산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3장 종합원가 계산 별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은 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자, 제품의 원가를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려 하는 구분이에요. 자,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연말이 다 지나고 나서 다음 연도 초에 실제 발생한 원가를 대상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실제 원가를 대상으로. 자, 이게 바로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구분인데,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가 계산 방법을 내가 만약에 채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회계 기간 중에는 원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가 계산 안 했으니까 알 수 없죠. 그러죠? 너무 원가 계산이 지연돼 버리잖아. 늦어지잖아. 아,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은 전체 원가가 실제 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부는 실제 원가가 있지만 일부는 미리 정해놓은 원가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준화하고 똑같은 말이야. 평준화. 뭐 고교 교육 평준화, 평균화라고도 하고 평준화라고도 하죠. 평균 개념, 평균. 자, 어쨌든 뭐 그는 용어적인 의미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만들어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던 건데, 자, 혹시 표준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럼 많이 들어봤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표준 원가를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표준 원가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자,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 이거에 반대되는 실제 원가가 아닌 미리 정해놓은 원가가 들어가 있는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거다. 5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 알겠죠? 6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 그럼 실제 원가 계산은 왜 안 배우는 거죠? 당연히 배웠으니까. 자, 5장 전까지,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으로 공부를 한 거니까. 무슨 말? 이게 알아서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개념 이해가 됐죠? 자, 특히 표준 원가 계산 별표 매우 중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표준 원가 계산을 가장 초반에 어렵게 생각할 확률이 크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표준 원가 계산이 어려우면 아직 원가 관리에게 고득점 못 맞는다. 근데 공부가 많이 되면 표준 원가 계산이 가장 쉽다. 도망갈 데가 없다, 알겠죠?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때 표준 원가 계산이 만만하고 쉬워진다 그러면 원가 관리에게 분명히 고득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척도를 잡으시면 돼요. 표준 원가 계산이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반에 어렵게 느껴져. 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히 인지를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막 몸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래. 알겠죠? 고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이게 가장 쉬워져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의 공부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까지 설명했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인데, 자, 우리가 제품 원가에 어떤 원가를 포함시킬 거냐 하는 거야. 제품 원가에 이것과 관련된 모든 원가를 전부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배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만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여부에 따라 전부 포함시키면 전부 원가 계산, 일부를 빼면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7장에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을 비교식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실은 전부 원가 계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암묵적으로 아무런 말 없이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자, 역시 요 7장의 변동원가 계산 중요합니다. 알겠죠? 변동원가 계산 중요. 비율표. 그래서 원가 회계 쪽에서는 일단 요 삼총사장 중요해요. 종합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이 중요하다. 자, 요까지 우리가 7장까지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이들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웠겠죠? 그러면 이제 8장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쫙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겠어요? 전통적 원가 계산을 일단 까겠죠.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이유 이런 것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대신에 복잡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이론적으로는 앞에서 배운 모든 원가 계산 방법들과 다 결합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정도만 몇 가지 공부하면 되겠다. 다 결합하는 게 나오질 않는다. 일부만 나온다.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우리가 8장에서 배우게 된다. 자, 여기까지에서 원가 회계가 끝난다.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원가 정보를 우리가 창출했죠. 그러면 자, 이걸 어디서 이용한다 그랬어요? 아까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용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관리회계에서 이용하겠지 이제. 자,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관리회계는 미리 따지면 이제 9장부터인데, 자, 관리회계 목적은 한 가지다.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가 또는 관리자가 자,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해됐죠? 자, 원가회계에서 자, 산출한 또는 창출한 이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는 회계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원가회계는 시각이 제품 원가 계산 부서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누구 시각이냐면 경영자 시각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 승진을 했어. 원가 계산 부서에서 원가 계산만 하다가 이제 경영자로 승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야 돼. 갑자기 관점이 달라져. 자, 경영자 입장에서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내부 기업 경영 활동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크게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자, 바로 첫 번째가 경영자 입장에서 수시로 하는 게 계획과 통제란 말이야.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 또 공부 계획 세우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 계획 세운 것만큼 진도를 나갔는지 나중에 사후적으로 통제 활동하잖아. 성과를 평가하잖아. 그래서 계획과 통제가 일단 첫 번째 경영자가 하는 활동이란 말이야. 자, 계획과 통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플랜 두 C다. 플랜 두 C.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죠. 플랜 두 C. 자,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자, 플랜 두 C. 자, 계획을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나중에 성과를 평가한다.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두는 별다른 내용이 있겠어 없겠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결국 플랜과 C를 다루는 거야. 계획과 통제라는 것은 성과평가야. 계획과 성과평가를 다루는 거야. 계획과 성과평가를. 자, 요거 일단 할 거다라는 말이야. 자, 두 번째.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계획과 통제는 플랜 두 C인데 요것과 관련된 장이 자, 봅시다. 먼저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획은 과거에 대한 계획이에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그러죠? 근데 우리가 좀 안 맞잖아. 원가회계에서는 제품 원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품 원가 계산이야? 미래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내가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거잖아. 과거의 원가잖아. 근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잖아. 과거의 원가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원가를 미래 계획 세우는데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갈 때, 자, 그 개관해 보면 원가 추정이라는 게 있죠? 9장에서 원가 추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원가 추정은 대부분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추정하겠다는 거야. 미래 원가를 예측하겠다는 거야.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가 추정을 먼저 배운다는 거야. 관리계획 조입 때. 자, 이해됐죠? 원가 추정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가 추정된 이 추정 원가는 미래 원가잖아. 미래 원가를 추정한 거니까 바로 이 추정된 원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 계획 실행이 다 끝나면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거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플랜 두 C. 자, 어떤 장들이 있냐면 플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10장에 나와 있는 자, CVP 분석이라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기업의 단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에 관한 단기적 영업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배우는 거고, 동시에 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관리에게 기초에 알겠죠. 이 관리회계를 쭉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야. 관리회계의 기초이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플랜에서 배우는 게 좋아. 관리회계 제일 처음에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게 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야. 자, CVP 분석으로 돼 있나요? 자, CVP 분석으로 돼 있죠? 자, C는 코스트, 원가를 말하고, 자, V는 볼륨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업도라고 해요. 오늘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거야. 자, P는 프라핏,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을 통해서 관리액의 기본을 다지고 기업의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거. 별표 알겠죠?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업의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기업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잖아. 요게 바로 종합예산이라는 거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 예산을 수립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종합예산, 요거는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재무제표 작성하고 유사한 내용이 등장해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해됐죠? 결국 예산 재무제표 작성을 배우게 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근데 장이 몇 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13장으로 돼 있죠? 실은 제가 어쨌든 올해 그 개정판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완성을 못해서 지금 요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기존 책으로 요 장이 그래서 좀 관리하기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몇 개 장이.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 적어놨죠. 10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 11장이죠? 근데 여기는 13장으로 돼 있잖아. 이 교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구성이 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강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성대로 할까요? 요 개간에 나와 있는 대로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편해 보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나아 보여.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는 요 개간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기본서만 개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개정이 됐어요. 요 개간대로. 요 개간식으로. 그래서 관리계 쪽은 좀 몇 개 장이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자, 그래서 10장에서 13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될까요? 뭐 계획을 배웠죠? 뭐 열심히 실행에 옮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 책임 회계와 성과평가. 자, 성과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배우게 된다. 자, 요게 먼저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내부 관리 활동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영자가 또 뭘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영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의사결정하죠. 수시로 어떤 의사결정하죠. 공장을 우리가 국내에서 지어서 내가 부품을 직접 제조할 거냐? 아니면 공장을 내가 직접 가동하지 않고 중국에서 내가 중국 부품업자에서 내가 외부에서 구입할 거냐? 또 갑자기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와서 특별하게 마스크를 뭐 100만 장 특별 주문이 들어온 거야. 그 특별 주문을 내가 수락할 거냐 말 거냐? 또 손실을 보이고 있는 어떤 특정 제품을 계속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또 내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느 제품 생산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거냐. 또 어떤 데가 설비를 즉 구설비를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 구설비를 신설비로 대체하는 게 더 유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이 발생하겠죠. 이걸 이제 경영자가 하는 건데 이때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이죠. 두 번째 이제 관리학의 테마가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의사결정. 그 별표 깜빡했는데 그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별표 쳐두세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의사결정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단기 의사결정과 먼저 다시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을 일단 구분할 거야.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좀 비현실적인 거야. 엄밀히 따지면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보고 의사결정 공부하는 거야. 근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확실히 몰라. 확률만 알아. 뭐 100원일 확률이 뭐 60%, 뭐 150원일 확률이 40% 이렇게 확률을 알았을 때 의사결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먼저 확실성화 의사결정,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을 구분하는데 이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한 번 더 구분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의사결정의 효과가 내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날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해서 5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 자,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끝나면 단기 의사결정이라 하고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구분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건 구분할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기 의사결정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 배운 개념이 있단 말이야.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현재가치 평가하는 거 배웠죠? 이게 필요하다. 즉 단기 의사결정은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 없어. 어차피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물이 1년 안 넘으니까 미래가치나 현재가치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즉 이 말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하면 되겠고 근데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효과가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면 5년 후 화폐가치와 지금 현재 화폐가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하잖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잖아. 자, 현재가치 평가를 한다 이 말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이 말이야. 화폐도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보통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보통은 화폐 가치가 어때요? 미래의 화폐 가치가 지금 화폐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잖아.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처럼 단기 의사결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장기 의사결정은 고려해야 된다는 뜻에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을 구분한다. 확실성 의사결정은. 자, 단기 의사결정은 우리 교재 11장에서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배우시게 될 거야. 이거 별표. 이거 시험에서 매우 중요. 별표 쳐놨죠? 이제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으로 돼 있죠. 제목이. 그 다음에 장기 의사결정은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언제 배웠다는 거야? 재무관리 배웠죠, 여러분들? 재무관리 초반에 배운 게 자본예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 재무관리에서는 이만큼 배우고 우리 원가액에서는 이만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즉 재무관리는 자본예산이 내가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한 어디에 투자할 거냐, 투자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기업가치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보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심도 있는 거 안 배워. 우리는 투자할래 안 할래? 너 기계에 대한 투자할래 안 할래?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의사결정만. 근데 기본적으로 뭐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다 등장해요, 그대로. 그래서 자본예산 이라고 해서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예산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회계사 시험에서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원가 관리학에서 자본예산은 재무관리에서는 중요하잖아 이게. 근데 재무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자, 가장 안 중요한 거 한 장 골라라 그러면 자본예산이에요. 배우는 내용은 만만치 않게 많지만. 자,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한 10년에 한 번? 1차든 2차든 다 합해서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 전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 말 개념 같아. 이거 자본예산 할 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좀 달라. 관점이 다르니까 재무관리에서 배웠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과 의사결정은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필요한, 그래서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거는 수업 잘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에 나는 자신 없어서 문과 왔는데 뭔 또 수학이냐? 이런 사람도 있죠? 수학 관계없어요. 제가 다 알려줄 거니까 필요한 거, 개념. 그래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에서 배우시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끝났죠. 그러면 이제 특수한 파트가 하나 남아요. 바로 뭐냐면, 자, 요 계획과 통제에서 요 성과평가도 필요하고, 성과평가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 의사결정의 내용도 이해해야지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특수한 어떤 가격 결정을 하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대체 가격 결정이야. 자, 대체 가격 결정. 자, 대체 가격 결정은 이겁니다. 자, 우리 큰 그룹은 이 사업부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사업부제 형태의 기업에서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를 제조한다고 합시다. 그럼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기업 내부에. 그래서 반도체에서 소재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업부에 공급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사업부 간, 내부 사업부 간 제한화 용역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부 사업부 간 제한화 용역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랬었을 때, 자, 사업부 경영자들은 성과를 평가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주고받는 제야의 가격을 0이라고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제야를 파는 쪽에서는 매출이 영원히 발생해 버리니까 성과 평가가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겠죠? 이해됐죠? 아니야, 여러분들 고개는 가짜로 끄덕거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책상을 만든다고 합시다. 책상. 하나는 나는 2개 사업부를 가지고 하나는 책상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책상에서 필요로 하는 원목을 또 즉 광산업을 하는 거야. 원목을 광산업? 원목을 채취해. 그래서 자, 다른 사업부인 책상을 제조하는 사업부에 공급할 수도 있잖아. 이거 각각 독립된 사업부니까 뭐 내부 공급할 수도 있고 외부에 팔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역시 이 책상을 만드는 업자도 자,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팔겠지. 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독립된 사업부 간의 내부 제야 용역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전 거래 대체 거래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럴 때 가격을 영원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가격을 영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이 업목 사업부의 경영자는 성과 평가가 매우 안 좋게 나오겠죠. 매출은 영원이고 원가는 많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손실이 나오잖아. 성과 평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공정한 성과 평가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도. 자, 이럴 때 정하는 가격을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대체 가격. 그렇죠. 대체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래? 이런 특수한 내용이 맨 나중에 나와. 왜 이걸 맨 나중에 배워야 되냐면 성과평가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2개가 비로소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걸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 자, 이처럼 계획과 통계 의사결정 요까지 딱 꺼서 요까지 전통적 관리회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언급한다면. 즉 전통적 관리회계라고 하면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있었던 관리회계 내용이라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부터 여러분들의 삼촌, 제가 삼촌 정도 되나? 형? 뭐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 그때도 있었다는 거야. 이때는 공부를 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바로 이제 전통적 관리회계고 오른쪽이 최신 관리회계. 알겠죠? 최신 관리회계를 배운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교재 17장하고 18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최신 관리회계 특징은 이 전통적 관리회계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관리회계 내용을 배웠던 거예요. 근데 최신 관리회계는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연계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략을 잘 수행하여 내가 수립한 전략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도움이 되자.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최신 관리회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을 깊게 배우진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전략적 관리회계. 결국 기업이 채택한 이 전략이라고 하면 자, 우리 원가 관리회계의 관점에서는 자, 이겁니다. 내가 자, 생존해야 되고 즉 생존해야 된다는 거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경쟁 우위를 내가 창출해서 지속할 수 있어야지 생존을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전략을 잘 달성하게 되겠지. 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어. 이 최신 관리에게는 화두가 경쟁 우위, 알겠죠? 경쟁 우위, 창출 지속이다. 뭐 경쟁 우위, 창출 지속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자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원가에 대한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 원가가 낮아야 되잖아. 원가 절감이 필요한 거잖아. 원가를 잘 절감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 품질.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혁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이 네 가지 테마에 관해서 쭉 이론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 이론들을 쭉 배우시게 되는 거야. 요걸 우리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원가 관리라고 해서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장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이쪽 그림을 또 잡아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전략적 원가 관리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구나. 원가, 품질, 시간에 대한 관리 기법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성과 평가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전통적인 성과 평가는 아까 요 플랜도 C에서 배웠죠.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라고 해서 배웠죠. 이건 이제 전통적인 성과 평가란 말이야.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전략을 고려한 전략적 성과 평가 방법이 최근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균형 성과표라고 해서 맨 나중에 1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성과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상에 관한 일부 내용이 등장해요. 요걸 이제 맨 마지막 18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이처럼 오리엔테이션이 좀 1시간 정도 제가 예상하고 왔는데 거의 1시간 걸렸죠. 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길게 했을까요?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원가 관리에게 전체 요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를 심어 가겠죠. 이따 원가 관리에게 구분하고 이렇게 나무를 하나하나 심어 가잖아.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나무를 심은지를 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해독을 해야지 남들 이해도 감각하고 효과가 똑같게 나온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해독 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용어만 좀 들어본 것 정도? 뭐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요 테두리를 좀 심도 있게 설명해 줬어요. 전혀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래도 이렇게 딱딱 맞추게 되면 이게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는 거야. 남들은 한 3회독 해야지 이게 간신히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건데 나는 1회독 할 때 이게 벌써 들어온 거잖아. 뭐 2회독은 훨씬 더 스피드가 붙게 된다는 거지. 저는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수는 1회독 이상 봐본 적이 없어요. 실은. 거의 1회독에서 끝난단 말이야.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본 건 거의 1회독, 2회독도 안 해봤어. 어떤 공부를 거의 1회독이야. 이거 2회독제에서는 좀 빠르게 봤던 것 같아. 이거 이제 반복을 내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반복을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했던 것 같아. 이게 1회독은 남들보다 훨씬 느려요. 남들은 뭐 1시간당 뭐 15페이지, 20페이지 본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당 7, 8페이지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1회독 할 때. 근데 1회독만 끝나고 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던 거. 2회독제부터는 뭐 처음부터까지 안 봤지만 빠르게 내가 봤으니까 뭐 제 공부 방법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회독에서 합격할 수는 없어 알겠죠? 근다고 이거 한 과목을 20회독 하면 합격할 수 있겠는데 20회독 하려면 몇 년 걸릴까 이거?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리겠지.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뭐 한 암만 적게 잡아도 한 1년은 걸리겠죠. 우리 공부해야 될 과목이 몇 과목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설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은 없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즘 평균 합격 연도가 4년이 좀 안 되니까 3년 거의 4년에 육박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3년 정도 생각 오셨잖아 지금. 길어야 3년.
짧으면 2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모신 거잖아. 그러면 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자,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초반에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겠지. 나무를 막 심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나무만 심으면 안 돼. 이렇게 즉 내가 합격할 목표 날짜가 요 날짜인데 그냥 계속 나무만 심으면 나 20년 공부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자,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심었다가, 자, 때가 되면 계속 넓히다가 때가 되면 줄일 수 있어야 돼.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돼. 압축이 필요해, 압축이. 그래서 시험 당일날 딱 이 정점에서 내가 현재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다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보완도 하겠죠. 좀 넓혀도 하겠지. 근데 어쨌든 줄여야 돼. 줄일 수 있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떨어지겠죠. 평상시 너무 잘 놀기만 해. 공부한 게 없어, 알겠죠? 근데 또 줄이는 건 칼같이 줄여. 줄이는 건 잘 줄여.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합격 못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좀 넓힐 필요는 있지만 무한대로 넓혀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줄일 수 있어야 돼. 뭐 그 줄일 수 있는 작업을 이래독대 해놔야 된다는 거지. 이래독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2교시부터는 이제 일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